네, 안녕하세요. 꿈씹는 농부의 숙면용 라디오 영화 리뷰.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영화가 아니고, 책을 가지고 리뷰가 될 수도 있고, 예, 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책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는 영화 후기를 하려고 했어요. 본래 오늘 하려고 했던 후기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오늘 이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이 책을 후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 다른 길이 있다를 나누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길이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분위기나 어떤 느낌이 이 상실의 시대? 예. 노르웨이 안의 숲인가요? 원래 제목이? 예. 뭐 이 책을 볼 때 느꼈었던 어떤 느낌이랑 너무 흡사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어, 이 책을 먼저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예, 다른 길이 있다. 이 영화를 나누면 글쎄 더 많이 좀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상실의 시대는요, 되게 오래전에 그 출간된 책이에요. 1987년도? 예. 제가 되게 어릴 때인데, 물론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그 어릴 때 읽은 게 아니라, 처음 읽은 건 제가 고등학생 시절 때, 어머니가 어머니가 친구분한테 선물 받아서 집에다 이렇게 딱 책장에다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당시에 제 단칸방에 살 시절이라서, 어, 책도 얼마 없을 때죠.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생 때, 예, 집에 널브러져 있는 책이라서 뭔가 싶어서 봤는데, 야하네? 야해서 끝까지 다 봤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때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생 때니까 20여 년 전이죠? 예. 그리고 20년이 지난 7월 달쯤에, 예, 다시 한번 읽었어요. 예. 그, 글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책도 출판하고 글도 쓰는 거를 아마 제 어떤 삶의 습관처럼 취미처럼 하고 있는 거라서 어, 뭐랄까 앞으로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과거에 읽었었지만 그래 한번 책을 다시 한번 소설책은 별로 제가 잘 안 읽거든요. 예, 잘 안 읽는데 소설책도 다시 좀 읽어보자 싶어가지고 소설책을 읽으면 왠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좀 뭔가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소설책을 잘 못 읽었는데요. 이날은 무슨 신경인지 하여튼 상실의 시대를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7월 8일이었군요. 예.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가도 이거 후기로 올려놨습니다. 예. 물론 이건 좀 비공개로 해놨어요. 올려놨다가 한 1개월 정도 냅뒀는데 예, 블로그 활동을 제가 별로 안 하고 있어서 20대 때는 블로그 활동을 제 기독교 블로그였는데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거든요, 잘. 예. 다만 제가 출판한 책들 홍보라면 홍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책들 표지하고 그 정도 간략한 내용 그 정도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예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날 블로그에 올려놨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이걸 비공개로 바꿔놨어요. 왠지 좀 모르겠어요. 책 리뷰를 꾸준히 했으면 좋은데 책 리뷰를 꾸준히 한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즘 좀 제가 뭐랄까 유튜브 활동 그런 걸 좀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영상 편집하고 영상 편집도 또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책 읽을 시간이 잘 안 나요. 네, 원래 저 책 그래도 한 달에 예,
책 대출 이제 상호 대차라고 있는데 상호 대차로 해서 책 대출은 그래도 한 달에 한 30권씩은 늘 하는데 물론 다 읽지 못하고요. 제목만 보는 경우도 있고 목차만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관심 받는 주제가 있다면 또 살펴보는 경우도 있는데 유튜브 활동을 좀 하면서 음,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도서관에서 책 대출을 못하고 있어요. 예, 한번 대출할 때마다 15권씩 정도 대출을 하면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대출 기간이 있고 그러면 늘 습관적으로 늘 그래도 대출을 하고 예, 상호대차로 대출을 하고 뭐 습관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받는데 예, 최근 한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베가스 책이라도 좀 영상 편집 예 그걸 위해서 베가스 책이라도 좀 대출을 할까 하는데 예, 일단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상실의 시대를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걸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하자니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좀 흐릿해지고 기억을 끄집어내서 뭔가 대화를 풀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예, 제가 그 7월 8일 날 예, 올렸었던 예, 책 리뷰를 그냥 혼자서 그냥 책을 읽긴 했는데 그래도 후기를 남겨놔야지 나중에 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느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뭐 그런 이것도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글을 쓴다는 게 예, 나의 기억에 추억을 남겨놓는 거죠. 기억의 사진을 찍어서 글로 남겨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글을 읽으면서 적어도 다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꽤나 많은 것들이 생각들이 다시 끄집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적었어요. 그래서 읽고서 적었습니다. 39살에 읽은 상실의 시대 후기가 되겠네요. 예. 그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숙면용 라디오 리뷰니까요. 예, 들으시면서 한번 뭐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독서 후기 상실의 시대 원제 노르웨이의 숲 유유정 옹김 무라카미 하루키 출판사는 문화사상이네요. 예. 20여 년 전에 읽었던 이 책을 며칠 전에 다시 꺼내어 읽게 되었다. 그때도 지금도 이 책을 처음 100페이지 정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좀 지루하다였다. 아울러 이 책이 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였다. 그 어떤 흥미로운 전개라든지 책에 푹 몰입되도록 하는 무언가는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시종 일관 들었다. 예, 상실의 시대 이 책은요, 예, 당시 시대에도 베스트셀러였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 30년입니까? 그쵸.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예, 계속 읽어드릴게요. 역시 마케팅의 힘이었을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책 출판과 유통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으면 한번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과 잘 맞아 떨어지면 꾸준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크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내 관점에서 섣불리 생각한 것이고 실상 그 책이 첫 출간되었을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좀 센세이션하게 내용 전개가 되고 있어서이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도 있다. 어, 예. 지금 제가 뭐 읽어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 블로그예요. 예, 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뭐, 꿈 심는 농부 했고요. 죽어 있습니다. 방문 통계 오늘 한 명. 예.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요.
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출판한 책 제목으로 여기 달아놨고, 이 블로그는 만들어진 지는 그래도 좀 됐는데, 이거 전에 다른 블로그하고, 이거 전에 또 다른 블로그하고, 그 전에 카페, 뭐 기독교 카페도 운영하고, 뭐 20대 땐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읽어드리고 있는 거라고. 예, 잠깐 보여드렸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1987년에 첫 출간된 책이다.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다른 시대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도 일본은 포르노그라피가 영상 매체로 보편화되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걸 느끼게 돼요. 저는 1987년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문화였는지 저는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이 책을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그런 걸 잘 몰랐었고요. 이제 지금은 알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아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어떤 그 소개된다기보다 이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87년도 당시에도 그때는 뭐 비디오 테이프 시대 아닙니까? 근데도 이제 이런 포르노그래피가 영상 매체로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을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죠. 계속 읽어갈게요. 그러므로 책의 중간중간에 묘사되어 있는 디테일한 성 묘사가 파격적인 내용 전개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예, 일본이란 나라가 이미 그 당시에 어떤 포르노 매체가 되게 유행하고 있던 이미 시대였기 때문에, 예, 책이 묘사되어 있는 것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야해요. 예,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조금 야해요. 예. 뭐 요즘 워낙 포르노들도 많이 넘쳐나고 있고, 뭐 야한 뭐 동영상들도 많이 넘쳐나고 있고, 또 야한 책들도 좀 있나요? 야한 책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 예, 뭐 야한 책도 있다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뭐 그리고 야한 소설, 야 야한 글이라 그래야 되나요? 인터넷 글들에 보면은 그런 걸 또 전문적으로 쓰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취미 삼아 쓰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곳에는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곳에 있는 어떤 야한 글이나 야한 영상이라던가 그런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이 책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떤 성이라든가 어떤 뭐 성관계를 묘사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는 말이죠. 근데 당시 시대에는 한국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땐 좀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당시 일본에서 일단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히트를 친 작품이 되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로 번역이 됐지만 본래의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예, 영어 제목으로도 뭐 확인할 수 있듯이, 예, 뭐, 예, 이렇게 보면 노르웨이안의 숲, 노르웨이안 우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번역을 또 나름 뭐 잘했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 책이 묘사하고 있는 분위기가 뭔가 정말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담아내고 있는 어떤 그 정서, 분위기, 그거랑 잘 맞아 떨어지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만 본다면 글쎄요, 또 다른 책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을 딱 접하고 이 책을 읽게 되면 어,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잖아요. 아, 이 책에 약간 그 1980년도라고 하는 그 시대, 예, 그 시대가 담아내고 있는 산업화 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산업화 시대고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적응해 나가는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응 못해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원래 가족 중심의 어떤 대가족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나중에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개인적인 개인주의화 돼가는, 예, 어떤 삶의 방식이라던가 생각 그런 게 개인화되어 가고,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인간 개개인이 느끼는 고독함, 삶에 대한 공허함, 예,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지게 되는 시대가 1980년도 시대라고 할 수 있고 90년도까지도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어지고 있고 예. 이제는 산업화가 아니라 첨단화 더욱 이제 문명화가 첨단화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인간이 더 이제 비인간화 되어가는 뭐 인간이라고 할 때 비인간화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되게 애매모호한 뭐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인간이 대단히 비인간화 되어가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약간 그런 게 더 커져가는 것 같고 고독감은 더 커지는 것 같고 사회는 뭐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뭐 되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또 물질적으로도 왠지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풍요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어떤 정신적인 어떤 풍요함이라고 할까요? 여유라던가 그런 건 더 없어지는 것 같고 뭐 대한민국만 살펴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좀 심할 것 같은데 노동 시간이 제일 많아지고 있고 그것에 비해서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임금은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올라갔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든 또 이제 육체적으로도 노동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삶의 여유가 더 없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살아가고 행복해하는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요. 예.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하는 어떤 사람들의 인간의 삶이라는 건 되게 막 그럴듯하고 자유를 향유하고 문명을 향유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예, 먹거리, 입을거리, 여행, 맛집 뭐 그런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알바 인생, 나는 최저임금 인생, 나는 비정규직 인생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삶의 모습인데요. 그게 현재 우리가 지금 2017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 상실의 시대가 1981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시대는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죠. 게다가 어떤 첨단화되어 있는 그것의 차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때는 휴대폰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없죠. 예. 스마트폰 없죠. 예. IPTV 없죠. 예.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라디오와 뭐 비디오 정도 있는 그런 TV와 뭐 그 정도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거고 그렇죠. 뭐술 마시고 놀고 또 성을 문화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그건 뭐죠? 그런 퇴폐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음란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유흥 문화라고 하나요? 일반적인 말로는 보통 유흥 문화라고 할 거고 뭐 어떤 문제 좀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로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문란한 문화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퇴폐 문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본인들 그들 스스로는 그리고 성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분들 스스로는 그냥 자유로운 일상적인 하나의 삶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아무튼 1981년도 지금이랑 많은 것이 다른 그때인데요. 책을 읽다 보면요. 지금 오늘 2017년도를 살아가고 있을 한 20대 이상이면 20대에서 한 40대 사이 혹은 20대에서 한 50대 정도 사이의 분들이라면은 지금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도 느끼고 있을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허함, 상실감,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목표라던가 꿈이라던가 희망, 포부, 뭐 그런 가슴 두근두근 거릴 만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 만한 이유들, 뭐 그런 것에 대한 것의 이유를 찾기가 힘든 그런 정서? 네. 뭐 그런 거야. 그런 거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느껴져요. 아, 허무하구나, 삶이. 공허하구나, 그런 거. 더덥구나, 뭐 그런 거. 그런 걸 이 책을 읽으면서는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이 책의 제목이 아까 뭐 한국어로는 상실의 시대인데 원래 노르웨이의 숲이잖아요. 그럼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사실 상실이란 말을 생각 안 하고 읽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쇼킹한 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 하면 일단 떠오르는 건 우린 지금 베스트셀러나 이 스테디셀러로서의 제목이 가져다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사실 복지국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 국가 아닌가요? 그쵸? 그 박노자 교수가 본래 태어난 곳. 예, 그래서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사회, 그 나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곳의 숲이라고 하면 그 제목이 가져다 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뭔가 제목만으로 일단 푸근하고, 뭔가 평화로워 보이고, 예, 따사로운 느낌? 예, 그리고 책을 읽으면 뭔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구입하고 사서 읽게 되는 독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1987년도라는 시대는요, 지금처럼 이런 TV라던가 이런 대중매체들, 예, TV, 비디오, 영상 매체들이 이렇게 아주 막 대중화되어 있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1987년도 어렸을 때 칼라 TV가 이제 막 대한민국에서 막 시작할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집 7살, 8살 때인가 제가 흑백 TV인가 칼라 TV 조그마한 CRT TV 10인치인가요? 뭐 10인치도 안 될 것 같은데 조그마한 거 있어요. 하여튼 예. A4 용지보다 약간 큰 거 정도 크기? 예. 그런 TV로 봤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아파트 살 때. 예. 그랬던 시기에 그 노르웨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래서 그랬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읽을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어도 TV보단 책을 더 많이 볼 당시. 책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향유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사상을 공유하고 뭐 그랬던 시대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였고요. 그럼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걸 접할 때 사람들이 글쎄요 복지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잘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노르웨이의 숲 하면은 숲이라고 하는 이미지만으로도 예, 뭔가 따사롭고 뭔가 좋은 평화로운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뭐 그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을 텐데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읽다 보면은 글쎄요. 한 70페이지, 100페이지, 105페이지 읽다 보면은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요. 예. 뭐 처음엔 중고등학생들 얘기 나오는데 그 친한 이제 남자 아이 두 명이 나와요.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래요. 근데 친한 친구죠. 네, 마음을 오픈했고 내 마음을 처음 주인공 입장에서 내 마음을 처음으로 오픈해서 나름대로 좀 우정이라는 걸 나눴을 만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예, 그게 뭐 자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살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제가 리뷰를 읽어드리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제가 다 지금 기억을 생생하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리뷰를 읽어드리면서 그거에 따른 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 아이가 처음에 그래서 시작돼서 얼마 안 있다 보면은 생뚱맞게 자살을 해요. 남자 아이 한 명이. 근데 이 책의 내용 전반적인 분위기는 바로 그 자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젊은이들의 모습. 그리고 자살한 한 사람 주위에서 자살한 한 사람이 있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 남겨진 사람들이 간직하게 된 어떤 트라우마.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이 책은 많이 집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남자가 그렇고요. 또 그 죽은 남자 고등학생의 여자친구도 그렇고요. 예. 그들이 느끼고 살아간 어떤 상실의 아픔. 뭐 그런 것들도 남겨진 사람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어떤 죽음의 그림자, 공허함의 그림자, 상처의 그림자, 뭐 그런 것들이 이 책을 쭉 읽어가는 동안에 가득히 배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 1987년도에 일본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좀 참 묘사가 돼요. 대단히 서정적이고요. 우리나라도 뭐 1980년도 중반, 뭐 90년대까지의 구로공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구로구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이제 공장들 많이 생기고, 뭐
뭐 그런 곳이 좀 연상되는 약간 그런 느낌? 공장도 좀 있고 뭐 연기 같은 거 막 공장 연기 같은 거 떠오르고 도로 한적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서 또뭐 하루 일과를 노가다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고 나서는 술 한잔 마시면서 넋두리하고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좀 떠올랐고요. 물론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꼭 그런 모습은 아닌데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뭔가 쓸쓸함 되게 쓸쓸하다 책 내용이 그냥 쓸쓸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쓸쓸함이 뭐 흡입력이 좀 있는 쓸쓸함이에요. 그래서 되게 서정적인 느낌. 영화로 치면요, 비 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듯한. 예. 영화를 보는 동안에 비 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비 오는 투둑투둑 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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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는 그게 있고 우산을 쓰고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는 듯한. 그리고 그 주인공이라던가 이 책에서 계속 흘러가는 정서의 분위기는 어떤 되게 잔잔하고 고요하고 서정적인 느낌. 약간 슬픔을 늘 가슴에 머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 읽고 있는 독자의 가슴 속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 듯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이 책인 것 같아요. 아울러서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자 이제 또 여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통통 튀는 인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사가 모르겠어. 책에서 가져다 주는 그 대사의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 대사를 내가 읊조리고 읽으면 그 맛이 전혀 안 살아요. 근데 책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언어로 통해서 그 언어인데 그 문장을 통해서 눈으로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되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예, 나쁘지가 않아요. 약간 밝고 통통한 느낌? 예, 밝고 통통 튀는 느낌. 통통한이랑 통통 튀는 거 많이 다르죠. 예, 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계속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부분이 어, 이 책은 1987년에 첫 출간된 책이다.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다른 시대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도 일본은 포르노그라피가 영상 매체로 보편화되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책의 중간중간에 묘사되어 있는 디테일한 성묘사가 파격적인 내용 전개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파격적 소재를 곳곳에 배치해 놓은 것이 오히려 더 파격적인 내용 전개에 해당할 것 같다. 예, 방금 전에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죽음 끝까지 중간중간에 갑자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정적이고 잔잔한 그런 느낌에 종종 위트 있는 어떤 그냥 피식피식 한번 웃을 만한 예,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중간에 갑작스런 죽음들을 배치를 해놔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생뚱맞으면서도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젊은이들이 느낄 만한 어떤 상실감, 공고한 삶에 대한 어떤 결론 짓고 싶어 하는 마음, 예.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하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땐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가 볼게요. 책 초반부 작가의 책 소개에는 평범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룬 연애 소설이라고 소개해놨는데, 예, 그 책 서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작가가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작가가 이 책은 분명히 연애 소설이다, 뭐라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책 초반부 작가의 책 소개에는 평범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룬 연애 소설이라고 소개해놨는데 그 연애의 대상들은 우정이라는 이름의 남자든 사랑이라는 이름의 여자든 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본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로맨스적인 소설이나 그런 뭐 소설은 있을 텐데 그걸 막 죽음으로 다 끝내버린단 말이죠. 갑자기 생뚱맞게. 근데 그거를 또 그 시대의 문화랑 연결시켜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젊은이들이 느끼는 어떤 공허한 상실감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뭐 그렇게 묘사를 해놓은 듯한 문학적인 장치로요. 근데 이런 걸 뭐 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예, 계속 읽어갈게요.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 중 최후까지 살아남는 이는 남주인공인 와타나베와 그가 마지막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미도리이다. 연애소설인데 의외로 초반부터 중간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주인공과 관련을 맺게 되는 소중한 인연들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그 자살은 그 시대를 담아내려고 했던 작가가 보여주는 그 시대의 암울함과 공허함과 맞물려 있다. 이 책의 한국어판 책 제목은 상실의 시대다. 나는 이 책을 쭉 읽어가며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이 일견 그럴만하구나 하고 생각했다. 책 전반의 분위기는 무언가 상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가 지독히 배어 있었기에 그렇다. 그럼에도 이 책의 제목을 상실의 시대로 표현함으로써 이 책의 분위기를 미리 다 까발리는 듯한 힌트를 준 것은 오히려 아쉬움으로 남았다. 물론 이후에 노르웨이 숲으로 다시 발간되기는 했다. 내가 읽은 것은 상실의 시대를 제목으로 했으므로 뭐 가로치고 제가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선물 받았던 그 책이 집에 아직도 있어가지고 다시 펼쳐서 읽은 거예요. 보통은 책을 제가 상호대체로 많이 읽는데요. 한 10년 됐어요. 그렇게 읽기 시작한 지. 예전에는 책을 많이 사봤는데 책을 사면은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책장만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제 책장인 기독교 서적들만 좀 많이 있고 이제 소설이라던가 일단 인문학 서적 뭐 여러 인문학 서적, 역사 서적, 뭐 사회 서적, 그리고 전문 서적 뭐 그런 것들은 다 보통은 도서관을 통해서 상호대체로 보는 편이에요. 뭐 저는 우리 경기 저는 이제 부천에 살잖아요. 경기도 지역의 행정 중에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제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어떤 복지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그 제도는 이 상호대차 제도가 제일 피부로 절감되는 거고요. 나라에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랬네요. 계속 읽어갈게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 유명 팝그룹인 비틀즈의 그 노래가 주는 이미지를 연상하며 책을 집어들었던 독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 책의 내용에 충격적 죽음의 전개와 그 시대상의 암울함과 공허함이었을 것이기에 그렇다. 아, 그러네요. 이 책이요. 노르웨이 숲이 된 제목이 이 작가가 사실은 비틀즈 노래가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데이트를 쳤죠, 전 세계적으로. 그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비틀즈의 제목을 책 제목으로 붙여놓고 그럼 예, 그 노래가 가져다 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책을 집어들었던 독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충격적인 어떤 본래 로맨스 책인 줄 알고 들었는데 예, 그 로맨스는 로맨스인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어떤 죽음의 장치들 그걸과 함께 아울러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어떤 암울함과 공허함 뭐 그것들까지 같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책이 더 독자에게 예,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후기 쓸 때 글로는 이걸 남겨놨었군요. 사람의 기억은 이걸 다 하지 못하니까 아까 제가 막 뭐 제 기억을 떠올려서 얘기를 했지만 글로 남겨놓은 걸 읽으면서 다시 떠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습관. 영상으로 남겨놔도 되고요. 요즘은 목소리로 남겨놔도 되고 예, 요즘 인터넷 매체들도 뭐 블로그라던가 뭐 많잖아요. 예, 그런 걸로 남겨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비틀즈의 노래가 느끼게 해주는 담백하고 쿨하고 약간은 따스한 이미지를 생각하고 연애소설로서 책을 집어든 독자에게 작가가 보여주는 산업화로 인해 물질의 풍요의 시대로 접어든 일본 시대의 어떤 면면들과 그 시대의 급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막 청춘에 접어드는 남주인공과 그 관련 인물들의 죽음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들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시대적 공허감에 대한 공감과 아울러 시대와 맞물려 있는 고독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재,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인 와타나베가 느끼고 겪게 되는 여러 감정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공감 혹은 연상적 상상 혹은 연상적 충격을 갖게 했을 것이기에 그렇다. 예, 되게 만연체죠. 문장 하나가 되게 길습니다. 기네요. 예. 네, 뭐 아무튼 그러네요. 아, 계속 읽어갈게요. 예. 초반에 와타나베와 기즈키,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죽는다는 인물이 기즈키예요. 그리고 기즈키의 여자친구인 나오코, 이 세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며 여느 고교생과 다름없는 한 시절을 살고 있는 청춘을 묘사하다가 뜬금없이 기즈키라는 청춘은 자살을 하게 된다. 뭐 그거 이유도 없어요. 별로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그 자살의 이면에는 그 시대에 암울한 어떤 무엇이 함께 맞물려 있을 거라고 독자들은 알게 모르게 추측하게 된다. 왜냐면 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유가 설명 안 돼 있으니까 쟤 왜 죽었지? 그리고 작가는 왜 이렇게 죽인 것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이제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남 주인공과 함께 공허한 청춘을 살아가는 나가사와라고 하는 인물의 여자친구인 하스미라고 하는 인물 역시 자살로서 간결하게 뜬금없이 죽는다. 그리고 남주인공이 친구의 여친이었지만 유일한 소중한 의미로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써 맞이한 공감을 함께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이제 막 사랑 혹은 연민으로서의 마음을 갖게 된 나오코라고 하는 여인 역시 주인공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살로서 갑작스럽게 정리된다. 다 죽어요. 예. 약간 이 영화는 이 책은요, 로맨스 소설을 가장한 사실 약간 스릴러에 가까운 이거 상실의 시대를 스릴러로 만들어도 약간은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 죽어요. 주인공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자살을 맞게 되는 그 당사자 주변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 역시 갑작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이 책에서는 이 자살을 뜬금없이 묘사를 하고 있고 뜬금없이 표현해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자살의 상황들이나 정황들 역시 뜬금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잠깐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읽어갈게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고독과 허무의 정서적 좌절 속에서 자살을 택하고 그 인물과 인연을 맺고 있는 당사자인 남주인공. 그리고 남주인공 역시 현실의 하루하루를 때로는 공허하게, 때로는 무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이 남자 주인공이 되게 시크해요. 예. 그런 와중에도 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대상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그런 대상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히려 어떤 모순된 감정의 꼬임과 상황의 꼬임으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 두 여인 중 살아남은 한 여인에 대한 강한 애정, 그리고 살아야 하는 혹은 살고 싶은, 사랑하게 된 한 여인이 아직 있어서 살고 싶어진 것인지, 살고 싶은데 사랑한 여인이 있어서 더 강하게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고, 남주인공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한 여인에 대한 강한 애착을 표현하며 삶에 대한 애착과 살아내고픈, 살고픈 그 어떤 열정과 희망을 표현하며 이 소설은 그렇게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며 마무리 짓는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낀 거는 마지막에 생뚱맞게 좀 그렇게 정리되는 걸 보면서요. 이 책은 1권, 2권, 3권, 4권, 5권 늘리려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작가가 이게 한
450페이지인가 480페이지인가 뭐 하여튼 거의 5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 근데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문장이 되게 깔끔해요. 읽으면서도 되게 문장이 되게 쉽게 쉽게 연상이 되고 그래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되게 간결한 문장이고 예. 그래서 한 2, 3일이면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거야. 예.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작가가 좀 피곤했다. 예, 약간 좀 피곤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글을 써봤지만 글을 쓰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쭉 쓸 때 이제 후반부 내용이 갈수록 그거를 쭉 이제 스토리나 주제와 목차와 내용을 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그 글 한 권에만 일상을 다 몰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제일 글이 잘 써질 때는 초반부 쓸 때가 제일 좋아요. 한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글을 막 타이핑으로 막 칩니다. 막 치는데 밥도 안 먹고 쳐요. 힘들어요.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는 핑핑 돌, 눈은 핑핑 돌고 막 진짜 몸이 말라간다는 뭐 물도 안 마시고 막 쓰거든요. 쓸 때. 집중해서 쓰면. 근데 이제 그날은 좋아요. 밥 먹고 이제 저는 책을 그렇게 막 몰입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신은 살아 있습니다. 뭐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1 신은 살아 있습니다. 뭐 그 책을 쓸 때가 그 책을 쓸 때가 제가 사법 시험을 준비할 때 썼던 책이에요. 그 책이. 예.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을 쓴다는 마음이 아니라 본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속에서 글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대신에 저는 글을 썼죠. 예. 그래서 그 글을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주 6일 동안은 그 책의 내용과 목차를 쭉 생각을 해놓고 목차는 일단 미리 다 정해놓고 책 한 권에 스토리를 끌고 갈 목차를 다 써놓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그 책 한 권의 목차를 하루 만에 다 쓰자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그 책의 목차를 또 세부적인 목차를 또 다시 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잠잘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잠자리 들 때마다 그걸 어떻게 쓸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까지인가 주 6일을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 날 한 뭐 피곤할 때까지 공부한 다음에 예, 일찍 좀 8시나 7시까지 마감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다음날 일요일 날 하루 종일 글 생각을 하고 글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쭉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일단 먹고요. 밥을 먹어야지 책을 또 체력이 나니까 한 번에 쭉 써야 되니까요. 그 한 목차를 쭉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냥 중간중간에 화장실 한번 살짝 갔다 오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쭉 쓴 다음에 나중에 다시 편집을 또 다시 하는 거죠.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첫날엔 되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목차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목차의 주제가 그 전 목차와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문장의 호흡을 되게 독자가 읽을 때 그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잘 이어지게 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데 작가가 글을 쓰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저 스스로가 그 감정이 연결이 안 지어지는 일주일만 다시 글을 쓰니까 전에 쓸 때 그 감정을 이어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 쓸 시간은 저 한정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글을 쓰는데 많이 쓰면 12시간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초반부에 한 3시간은요. 제가 전에 썼던 그 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지난주에 썼던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그 호흡이나 느낌, 그 감정, 정서가 어땠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전하려고 그 내용을 썼는지 그걸 다시 근데 그 목차 하나 다 읽는 데마도 1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글을 쓰려고 하면은 뭔가 좀 흐름이 끊겨가지고 그 정서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고 그게 첫째, 둘째, 셋째는 괜찮아요. 근데 넷째, 다섯째쯤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이제 목차가 6개, 7개까지 온 다음에 8개짜리
번째 목차에 오기까지 주제로 오면은 그 전에 이어졌던 호흡을 다시 이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또 읽어야 되나? 그럼 제가 쓰고 있는 저 자신의 글에 대한 어떤 약간 지겨움을 느끼게 생기게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글도 아무리 좋은 문장도 많이 보면 지겹거든요. 예, 그 정서라는 거, 그 감정이라는 게, 예, 그 감동이라는 게 작가도 자기가 쓰는 글을 스스로도 감동스러워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동이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아무래도 좀 쇠퇴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글 쓰는 게 어렵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글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매일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가장 집중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책 한 권을 그냥 탈고를 다 해내는 게 제일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건 이제 독신인 작가 생활할 땐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예, 어쨌든 환경적으로 자기가 몰입한,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다던가, 아이가 있다던가, 그러면 사실은 글 쓰는 것에만 몰입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거든요. 더욱이 직업을 가지고 다른 전문직을 갖거나 다른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쉽지 않죠. 네. 다만 이제 전문가 이제 변호사 만약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에 관한 어떤 예 그런 수필 같은 글을 쓰는 거라면은 좀 다른 거겠죠. 예. 네, 모르겠어요. 저는 좀 책 쓸 때 정서적으로 좀 많이 공감을 가게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 책은요. 본래 제가 총 4권 정도 혹은 2권 정도의 책 분량을 한 400페이지짜리 분량의 책으로서 한 2권 정도의 분량으로서 책을 쓰고 싶었는데 그 책 중에 예, 한 챕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한 챕터에 해당하는 걸 전체책으로 그렇게 출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챕터가 사실은 본래 하루 만에 쓴 내용인 거죠. 하루 만에 쓴 내용인데 예, 그걸 다시 쪼개가지고 예, 살을 좀 더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책 한 권으로 예,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된 거죠. 본래는 그거 말고 더 이제 따로 계속 쭉 목차가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본래는 예, 장편의 어떤 기독교 서적으로 2권짜리 한 400페이지짜리 책 2권짜리 총 800페이지짜리 분량의 책 중에서 예, 책을 구상을 하고 쭉 써나가던 와중에 예, 그 800페이지를 다 쓰지 못했죠. 그 중간중간에 정말 잘 쓰고 싶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를 쓰기에는 내가 아직 많이 미흡하다 싶어서요. 좀 잘 완성도 있게 쓰고 싶은데 아직 미흡하다 싶어서 지금 글을 시작을 못했어요. 그 책은. 그 부분은. 중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책이 총 800페이지 정도라고 본다면 글쎄요. 800페이지까지 안 될 것 같아요. 4, 500, 이제는 처음에 생각했던 건 800페이지 정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예, 나중에는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것 중에 그 정도 내용 중에서 저는 지금 현재 예, 한 음, 절반 정도 쓴 것 같아요. 중후반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더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쓸 준비가 되면 그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책은요 이거예요, 이 책. 예, 그 제가 신은 살아있습니다라고 제가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 표지가 이래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제 와이프와 제가 되게 많이 생각해서 만든 표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묘사를 잘 할 수 있는 표지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요, 이 무지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 이제 뭐 언약사상 뭐 해가지고 무지개가 나오는 이 무지개는 성경에서 언약과 관련돼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약간 상징해주는 면이 있고
광활한 우주가 일단 배경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그리고 은하계, 은하계와 그 가운데도 있는 이 빛이, 이 빛은 약간, 빛이 하나님은 아니신데요. 약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장치로서 빛을, 예, 이 사진 곳곳에다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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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다 넣었습니다. 예, 이거 이 표지 하나하나가 한 땀 한 땀 공을 들인, 예, 아마추어, 작가인 제가, 그리고 제 와이프가, 와이프도 제 표지 디자이너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지요. 예. 근데 둘이서 되게 제가 많이 이제 아이디어적인 소스는 제가 주고 와이프는 구현을 해내고, 사진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이 없는, 이제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뭐 그런, 약간 그런 사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의 내용이 보면 끈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와 이 미세 물질 세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끈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물리 이론 중에 하나인데, 예, 미세 물질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천체 물리학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 끈 이론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끈, 하나님께서 천지자 만물을 경륜하실 때 왠지 가장 미세 물질에 다니는 이 끈으로서 뭔가 해놓지 않았는가. 그 끈이라는 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라고 과학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원자라고 하는 물질조차도 이 끈이라는 물질에 비하면 거의 우주만큼 큰 크기의 물질이 바로 원자라고 할 수 있는데, 끈은 그만큼 작은 물질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뭐 물방울들, 이것도 아마, 이거는 좀 더 미세 물질을 좀 표현하고자 이미지상으로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거는 약간 개나리 비슷한 어떤 꽃인데요. 거기다가도 빛 묘사해놨고, 그리고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는, 한 사람. 이건 저도 될 수 있고요. 우리 독자님들도 될 수 있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지는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은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표지예요. 직접 만든 겁니다. 예. 글자에도 이렇게 뭐 무지개표시 이렇게 쭉 집어, 이 글자에도요, 무지개 이제 언약, 그걸 약간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된 소식, 복된 약속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데, 그래서 무지개빛 담아서 이렇게 글자도 이렇게 입히고 뭐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은 좀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야 다음 책들을 또 뭐랄까요, 어, 열정을 가지고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예, 책을 아무래도 쓸 수 있는 어떤 동기나 자원, 어떤 강한 어떤 기반이 되는 힘이라고 할까요? 에너지가 결국 읽어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는 거. 아, 내가 썼는데 그냥 사장되는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읽혀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면도 있어요. 글을 쓰는 면이 있는데,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 자신의 생각을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책을 쓰고 글을 쓰는 면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사실은 일단 성인이 된 입장에서, 일단 생활벌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대신하고 글을 쓴다는 건 사실은, 예, 그만큼 어떤 기회 소득 대비 기회 비용이라는 걸 쓰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는 것, 예, 그걸 기대하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어떤 좋은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유익, 내가 알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고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쓰는 건데, 읽혀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책들을 연재해서 써나간다는 게 대단히, 예, 동력을 좀 상실하게 되는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책은 2권까지는 썼어요. 2권까지는 일단 출판을 했고, 예, 그 다음 내용들도 써놓은 건 있는데 아직 출판까지 하진 않았고, 편집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 중간에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더 있는데, 그 보완해야 될 내용을 또 더 생각 중입니다. 예. 그런 상황 중이었어요.
뭐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제 책 얘기 나오고 막 그랬냐면요. 이 책의 마지막 후반부가 좀 뜬금없이 또 마무리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저도 작가로서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쓰고 있는 작가로서 약간 생각이 딱 짐작해 보기는 책을 마무리 짓기가 대단히 힘들었을 거다. 예, 끝까지 쓰는 게 힘들었을 거다. 예, 그리고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이 책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가는 그렇게 마무리 지었을 것이다. 예, 이 책은 거의 뭐 450페이지까지 나가고 있는 그 책의 흐름으로 보면요. 앞으로 450페이지를 더 그렇게 이런저런 에피소드,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만남, 인연,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걸 더 쭉 나가면 연재 소설로도요. 그냥 10권짜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예, 소재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그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책을 탈고를 하고 예, 출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글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 계속 읽어가도록 할게요. 때로 우리는 어떤 우울한 내용, 감정적으로 슬픈 내용, 그것이 음악이 되었든 영화가 되었든 종종 그런 것들을 찾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없으신가요? 저는 종종 그러거든요. 뭐 라디오 헤드의 크립 같은 음악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되게 슬프고 우울하고 막 그런 음악이거든요. 이 음악을 듣고 꽤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택했다고 한다. 그랬다고 합니다. 예. 종종 우리는 그 암울함이나 우울함이나 어두움 혹은 칙칙함 혹은 스산함 같은 것을 찾기도 한다. 현실을 살아가며 대단히 마음이 착잡해질 때가 있고 무언가 암담해질 때가 있고 자신의 상황이 그럴 때 같은 상황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같은 공감을 느끼기 위해 종종 그런 유를 택한다. 때로는 현실은 매우 행복하지만 자신의 상황과는 반대에 처해 있는 다른 면을 간접적으로라도 느끼기 위해서 택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냥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현상이나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그 어떤 것을 그냥 다른 방식으로 느껴보고 싶어서 택하기도 한다. 이 책은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숲. 이 책은 이런 경우들에 선택했을 때 읽는 이로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듯하다. 지루할 듯한 내용과 별 다를 것 없는 듯한 에피소드와 내용 전개에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장은 번역되었음에도 깔끔하고 쉽게 편하게 잘 읽힌다. 그래서 금방금방 페이지가 넘어간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들이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 역시 잘 그려진다. 작가가 보여주려 하였던 그 시대의 분위기, 때로 그 시대에 우울할지도 모를 그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그 수많은 독자들은 이 책을 집어 들었을지도 모른다. 제가 아까 우리 21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20대에서 50대의 사람들도 이거를 공감하면서 느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이후 세대, 예, 50에서 다시 70, 80년도를 살았던 그분들은요, 그 과거의 시대를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의 향수를 느끼면서, 예, 이 책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대가 사실은 약간은 공감할 수 있는 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대중적으로 막 환영받을 수 있는 책이냐?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우울하다니까요, 책이. 책이 되게 우울해요. 약간 가슴에 늘 슬픔과 공허함을 간직하면서 그 간직한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책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신들은 발언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우울할 만한 그 시대의 상황을 누군가 문자와 언어로 표현한 그 시대의 상황을 그 시대의 상황이 느껴져서 그래 지금의 시대가 이렇지 그래 그때 그랬었지가 잘 느껴져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는지 모르겠다. 시한부적 생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여운은 매우 상당히 깊다. 그리고 사랑이 가져다주는 삶의 임팩트는 대단하며 사랑이
사랑하는 이를 잃는 혹은 떠나보내는 혹은 교제를 단절하는 이별이 가져다주는 그 여운은 그 임팩트도 더욱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 소설은 사랑, 죽음, 이별,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삶이라고 다시요. 어, 그리고 이 소설은 사랑, 죽음, 이별,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삶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의 흐름, 다소 어두울 수 있는 그 시대의 분위기까지도 표현해내며 많은 이들의 선택과 공감을 이끌어낸 듯하다. 이 책의 후반부는 그래도 주인공은 일단 살아남아서 삶의 희망을 간직하며 예, 삶의 희망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를 갖고서 예, 그렇게 이 책은 마무리하거든요.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어느 작가나 다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그 안에 담백하고도 감수성을 건드리는 그 유려한 문장들이 아마도 한몫 더 했으리라 생각한다. 1987년도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었고 TV 채널도 다양하지 않았고 유튜브도 없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책과 음악이라는 것이 눈과 귀를 통해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에게 공감을 이룰 수 있던 시대였다.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고전들이 고전으로서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그 시대가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즐거움의 문화적 요소로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시기였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의 시대는 고전이 쓰여진다 해도 스테디셀러로서 길이길이 남을 만한 명서적이 쓰여진다 해도 아마도 대다수의 수많은 이들에게는 그런 책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그런 책이 될 테니 말이다. 정보의 홍수 시대이며 책이 되었던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이 되었던 다작의 시대이며 그렇게 다작의 시대인 만큼이나 선택됨의 경우의 수와 확률이 희박한 만큼이나 오히려 명저작들은 그 선택됨의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시대일 듯하다. 그럼에도 명작들은 그 읽는 이들에게 한눈에 알아봄이 될 것이며 감흥을 줄 것이며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질 그 시간과 세월이 필요할 뿐. 점점점 해서 저의 이 독서 후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네요. 예, 상실의 시대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예. 노르웨이의 숲, 이 책. 글쎄요, 지금 읽는 분들도 아마 20대 이상이라면 저는 대단히 많은 공감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5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그 시대를 살아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뭐랄까요? 그냥 그때 맞아 우리 이렇게 살았지. 그때 일본 시대가 이랬었구나. 뭐 그런 거 같이 좀 공감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인 이 책을 굳이 제가 리뷰할 필요는 있을까? 너무 많은 리뷰와 너무 많은 후기가 있을 텐데 그래요. 그렇지만 다음 리뷰가 이제 영화가 다른 길이 있다. 그 영화에 대한 리뷰인데요. 이 책에 대한 리뷰가 없이는 그 영화를 뭐라 할까요? 이 책에 대한 뭘까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었거든요. 이 책을.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게 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상실의 시대를 영화로 담아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70%는 비슷했겠다. 이 영화랑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되게 다른 스토리죠. 상실의 시대는 사실 영화로 담아내기는 좀 뭐하고요. 사실 드라마로 담아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그 사건이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극화시켜서 표현하고 할 텐데요. 근데 그런 류의 또 드라마들은 또 있습니다. 기존에. 예. 있어요. 그런 게. 현대인의 어떤 공허함을 주제로 한 약간 서정적이면서도 어떤 시대의 어떤 서글픔 같은 거? 시대의 공허함의 서글픔 같은 것이 드라마 내내 좀 묘사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화 말고 드라마에서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그 청춘시대인가? 대학생들 나오는 뭐 그거는 뭐 자살 얘기는 아닌데 그 드라마 보면서도 약간 좀 스산한 약간 뭔가 마음이 좀 약간 촉촉해진다 그럴까요? 공허하고 좀 그거 보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공허한 대학생들 예. 그런 것도 좀 느꼈고 예전에 연애시대인가요? 손예진 씨 나왔던 그 드라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혼한 상태에서 시작하잖아요. 현대인들의 어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이혼한 돌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런데 그 돌싱이 좀 특이한 돌싱이었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아이를 잃은 그 부모로서 유산을 한 부모로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로 서로에게까지도 감정적인 트라우마까지 같이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같이 인연을 이어가는 뭐 그런 연애 시대. 근데 그 연애 시대를 보면은 글쎄요 거기서도 약간 우울한 약간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예. 위트 있고 재미있고 뭐 깨알의 뭐 그런 재미도 있지만 연애 시대도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거든요. 근데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이 느낌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드라마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가 근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시청률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그런 드라마들이 생각할 거리는 더 많거든요. 우리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예. 점점 되어가고 있고, 개인화 되어가고 있고, 개인화를 개인 스스로는 원하지만 또 개인 스스로가 그렇게 원해서 개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감과 어떤 시대의 상실감, 시대에서 고립되어가는 스스로가 서로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그렇죠? 그런 드라마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드라마들이 시청률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든 원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고 혹은 공감을 하고 싶고 즐거움을 갖고 싶어서 보는 거니까 예, 현실을 다 보여준다고 해서 생각할 만한 거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찾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쓴 이 책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리뷰를 끝까지 듣는 분들은 없겠죠? 숙면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하루하루 활기차게 힘내서 우리 살아가도록 해요. 이만 저는 물러갈게요. 잘 자요.